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말에 코스피가 2300을 깼던 흐름은 너무나도 좀 과도한 언더슈팅. 네. 그러니까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하락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원래는 10월 31일 날 썼었거든요. 네. 그때 코스피가 2300을 막 깨고 막 그런 불안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반전이 나올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11월 중에는 2500. 근데 11월 6일 날 갔다 왔죠. 그리고 연말까지 올해 안에 2600이 넘는 흐름들이 나타날 테니까 주식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게 맞고 없으시는 분들은 좀 맞아요. 공포 심리를 오히려 활용해서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변동성이 있다면 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제 2400, 2500까지도 2480선을 넘어서는 80까지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네. 아,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변동성은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또 공포에 매도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지 않으셨을까? 그쵸. 저희가 뭐 아는 분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10월 달에 2300이 깨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야 되지 않냐. 네.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연락이 제일 많이 왔을 때가 11월 6일이었어요. 아. 이제 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아니라고 내가 사지 말라고 2400대까지 한번 밀렸다가 다시 갈 거니까 그때 다시 사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라오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변동성을 수반한 우상향하는 그림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급등을 할 때 따라가기보다는 좀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조금 더 나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써주신 리포트를 보니까요.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쉽게 접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요? 뉴스로만 피상적으로 접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목을 기대와 현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매도가 금지되면은 그날로 뭐 쇼커버링이 엄청 들어와서 공매도가 정리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은 조금 상황은 달라요. 과거에는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때는 11년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있었을 때인데 이때 이런 때 그러니까 위기 때 공매도를 금지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2008년 10월 1일 날 코스피가 1440포인트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1000이 깨지는 그림이 나왔었고요. 2020년 3월 16일 날 1715포인트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1500이 깨지는 그림이 나왔었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공매도가 수급의 하나의 변수지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타이밍이 되게 좋았죠. 진짜 반등하는 과정이었고 미국 증시도 그 전주 금요일 날 잘 나왔고 갑작스러운 발표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액티브하게 반응을 했는데 일단 공매도가 금지되면은 확실한 거는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듭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들 금액을 보시면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증시 등락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월 6일 날 공매도 수량은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거든요. 왜냐면은 보유하고 있던 공매도 잔고가 훨씬 크니까 급등했잖아요. 6일 날. 그러니까 평가 금액이 올라가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수량은 줄어들었다. 쇼커버링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에는 공매도가 꾸준히 줄어듭니다. 근데 초기 국면에 힘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는데 이런 거죠.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지게 만들어주고 반등할 때는 좀 반등에 힘을 실어주는 변수지 이게 떨어지는 증시를 막 끌어올리고 막 올라가는 증시를 끌어내리고 그런 그림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지선은 나오게 하는 거군요. 조금 더 높은 지지선. 뭐라 그러냐면은 1% 빠질 거를 한 0.8% 뭐 이 정도의 힘, 또 1% 오를 거를 1.5%, 2% 이렇게 올리는 힘은 있는데 뭐 방향성을 바꾸는 그림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차가 있어서 1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6일부터 10일까지 공매도 잔고는 2,513만 주,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 2,513만 주가 줄었고, 코스닥은 1,673만 주가 줄었는데, 자, 5거래일 동안 2,500만 주면 일평균 한 500만 주 정도 되죠. 근데 11월 6일 하루 동안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1,100만 주가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990만 주. 그러니까 급감을 했죠. 그러니까 임팩트가 좀 컸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요 빨간색이 요번이고요. 이번 코스닥이고요. 요 짙은 검정색이 이번 코스피예요.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코스피거든요. 2020년 케이스. 이때보다 많이 내려왔죠. 첫날. 그리고 코스닥도 2020년보다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첫째 날 임팩트가 굉장히 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가면서 코스닥은 과거 평균 2020년 3월 평균보다 덜 공매도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뎌졌고 코스닥도 이때보다는 점점 더뎌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밀려났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현물만 생각하시는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 쇼커버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외국인이 9월 14일 요때 고점 이후 여기 저점까지 5조 4천억을 선물 매도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선물 시장에서 반등을 하면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11월 6일 날 현물 시장에서도 쇼커버링이 들어왔는데 선물 시장에서도 장중에 1조 5천억까지 막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1월 6일 날은 현물도 선물도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올려가면서 시장이 올라가면서 막 쇼커버링이 나오면 되게 좋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실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갑자기 그렇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월요일 날 한번 막 반등을 하고 계속 밀렸던 흐름은 글로벌 증시와의 괴리도 컸었던 상황이고 이 갭을 좁히는 과정 플러스 외국인 투자나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흔들리는 과정에서 좀 쇼커버링을 하는 그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첫날 좀 쇼커버링이 들어온 뒤에는 또 철강, 화학, IT 가전 2차 전지를 또 계속 팔았어요. 11월 내내. 그리고 반대로 반도체, 미디어 교육도 좀 쇼커버링이 들어간 것 같고 건강관리, 제약바이오, 화장품 의류, 인터넷 이런 쪽들은 좀 쇼커버링이 들어왔는데 코스피 2차 전지는 쇼커버링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코스닥은 좀 일부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업종들이 많이 줄어들었나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험, 인터넷, 미디어 교육, 에너지, 통신 예상 외로 여기 보시면 IT 가전이나 철강 이런 업종들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은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안 줄었고 오히려 그동안 잘했던 애들 좀 레벨이 올라왔던 애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네. 왜냐면은 공매도를 위에 해놨으면은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거고 만약에 보험이나 이런 업종들을 보면 좀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손실이 커지니까 이쪽에서 쇼커버링이 좀 세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공매도 잔고 비율하고 외국인 매매를 한번 보시면은 요게 뭐냐면은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거든요. 네. 얘네들이 높아요. 11월 6일 날 굉장히 셌던 애들이 잔고 공매도가 많이 높아요. 반대로 요런 종목들은 공매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쇼커버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세지 않다. 네. 요쪽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뭘 노려야 되냐? 아마 공매도 금지 임팩트는 이번 주를 지나면서 더 조금씩 약해질 것 같아요. 네. 2020년 3월 달 케이스를 본다 하더라도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좀 영향이 있다가 그다음부터는 좀 완만하게 줄어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서 이번 주까지가 좀 임팩트가 세고 그리고 외국인이 공매도 비율이 높으면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게 뭐 호텔 레저, 운송 뭐 이런 업종들이라서 이런 쪽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가 네. 금지돼서 갑자기 흐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네. 원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전 국면이 나타나는 네, 그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그 지지선을 조금 더 높여주고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맞고 11월 6일 날에는 워낙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 전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도 강한 반등을 했고 네. 그리고 그날 아시아 증시도 다 좋았어요. 네. 거기다가 쇼커버링 공매도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네. 현 선물 모두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상외의 급등이 나왔고 근데 이게 좀 과하다 보니까 10월 31일 저점 이후 글로벌 증시하고 흐름을 그려보면은 11월 6일 하루에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가 적게는 4%포인트, 많게는 6%포인트 올라와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키를 맞추는 과정이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 있었고 이 키 맞추는 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또 글로벌 증시와 같이 발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PPT 장표에서 네. 저 점점점 있잖아요. 네. 2차 전지 소재 반등은 가능하지만 점점점. 네. 저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거 혹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2차 전지는
조금 언더슈팅이 있긴 했지만 지금 오늘도 좀 괜찮아요. 오늘도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4,900, 5,100 여기가 지지권인데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가깝게는 5,600 지수 기준으로요. 그 K 뉴딜 그거 2차전.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그림이라서. 또는 잘하면은 6,200선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한 5,600에서 6,000을 넘어서는 과정에 있다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신다든지 2,000일 비중이 많으시면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종목별로 굉장히 많이 엇갈려요. 보면서 잔고 수량 비율이 많이 줄어든 게 이런 종목들이고요. 뭐 의외로 이런 종목들은 많이 안 줄었어요. 공매도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잔고 비율이 높고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좀 매칭을 해보시면 요거 이렇게 한번 매칭을 해보시면은 좀 몇 개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잔고 수량이 높으면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업종들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좀 단기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이 쇼커버링을 하는 것들이 뭐구나라는 것들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출연해 주셨을 때도 그때 이제 그 좀 추천해 주시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소프트웨어, 자동차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저는 24년에도 2차 전지 상승세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흐름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좀 정리했다가 좀 밀리면 사고 또 반등하면 좀 정리했다. 이렇게 계단식 상승 패턴을 좀 활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자. 단기적으로 욕심 부리지 말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채권 금리랑 그 달러 환율도 좀 보고 싶은데 달러 환율도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제가 이거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했거든요. 그러세요? 왜냐면은 채권 금리가 4.5, 달러 인덱스 105포인트가 단기적인 변곡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MSCI 글로벌 지수 660포인트가 단기적인 변곡점이어서 여기서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레벨을 크게 떨어뜨렸죠. 채권 금리는 4.4%대로 갔고 달러 인덱스는 104포인트대로 저 중요한 직전 저점을 깨버렸고 증시는 660을 넘어서 다이렉트로 68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변곡점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그동안 채권금리 상승에 압박을 줬던 재무부 채권 발행 규모 확대, 유가 상승, 9월 FMC, 경제 지표들 호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재무부는 채권 발행 규모를 다시 발표했는데 좀 줄였고요. 그리고 경제지표들이 좀 꺾였고 고용지표도 부진했고 11월 FOMC에서는 좀 의미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이 점도표에 대해서 너무 경직성을 갖지 말자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는 금리 인하 기대가 들어오는 시작점이 되었고 거기다가 오늘 발표된 CPI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확 튀는 그림들을 보여줬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 보고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제가 못하는데 이게 4.0입니다. 4.0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던 것들은 아마도 시장에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원래는 혹시나 또 원래는 이 그림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0월 30일 날 11월 전망을 하면서 10월 코어 CPI 결과가 반등세를 좀 강하게 가져가 줄지 아니면은 2,400선에서 계속 등락을 보일지 만약에 코어 CPI까지 둔화되면 좀 반등 탄력이 세질 수 있고 코어 CPI가 오히려 반등을 하게 되면 2,400선에서 그냥 당분간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떨어졌죠. 원래 예상치는 4.1이었어요. 근데 이게 4.0으로 나왔고 CPI도 3.3이었는데 3.2로 나왔고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중요했을까? 왜냐면은 23년 10월이 기저효과, 그러니까 쭉 올라왔던 데 따른 반대급부가 소멸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자, 헤드라인 CPI도 22년 6월 고점 이후 1년 동안 떨어졌다가 7월 되면서 반등을 했거든요. 물가가 제대로 안 잡혔다면 22년 9월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23년 9월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떨어졌다.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시장은 좀 안도하고 기대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번에 물가가 떨어진 것은 첫 번째 유가가 전월 대비도 전년 대비로도 큰 폭 내려왔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주거비 물가가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꺾였어요.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가 안정이 조금 더 뚜렷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그림들이 좀 더 지속되게 된다면 2%의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CPI가 이미 3.2예요. 네. 조금만 더 떨어지면 2%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네요. 헤드라인은 아직 4%이긴 하지만 요 우하향하는 그림이 좀 더 지속되게 된다면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그런 그림들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 CPI 발표 이후 나스닥하고 S&P 500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앞으로 추세 반전은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나요? 일단은 네.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저는 2,650, 그러니까 내년 초반까지 열어놓고 보면 2,650, 2,700선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그림들이 지금은 좀 이런 그동안 시장 눌렀던 안도감들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저는 중국 변수 그쪽들이 조금은 시장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이렇게 봤을 때도 네. 이제 추세로 모멘텀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네. 보면은 워낙 싼 구간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PBR 12개월 선행 PBR, 확정 실적 PBR 0.79배, 0.82배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23년 평균은 마이너스 3표준 편차, 거의 발생 확률이 거의 낮은 수준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을 한 거고. 네. 최근 들어서 2,400선을 지지력을 보여준 것도 PER 10배예요. 올해 평균의 마이너스 2표준 편차이자 장기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2,500은 조금 봐야 돼요. 200일 이동평균선 위치하고 있어서 이거를 뚫고 간다면, 뚫고 안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2,500 후반, 2,600대까지 열려있다. 네. 그 이상도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의미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면 아시겠는데 이렇게 지수가 떨어졌잖아요. 저점이 낮아졌는데 MACD 오실레이터나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저점이 높아지는 게 보통 상승 다이버전스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시장 에너지는 위쪽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10월 말에 계속 나타났었고 이거 갭 하락했다가 여기 갭 상승을 하면서 움직였잖아요. 네. 이게 보통 아일랜드 갭이라 그래서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뚱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보통 추세 반전 시그널로 인식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2주 전, 지난주 계속 상승 다이버전스, 아일랜드 갭을 통해서 분위기 반전 충분히 가능하다, 추세 반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가 11월 6일 날 2,500까지 올라오면서 역헤드앤숄더라는 추세 반전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에서 요 2,500선을 넘으면은 다이렉트로 2,600, 2,650선까지 갈 수 있는 그림들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시장은 앞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라는 말을 해주고, 최근 등락 과정에서도 2,380, 2,400을 지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리고 오늘은 또 2,480을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위쪽으로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패턴인데 어제까지 이렇게 내려왔었죠. 2,400선까지. 오늘 2,480 갔다가 좀 쉰다 하더라도 2,500이 넘는 그림이라서 좀 위쪽으로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거시 지표를 봐도 기술적 지표를 네. 봐도 확률이 높은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는 2024년 9월, 12월로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6월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2분기를 지나면서는 아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네. 지금 시장에는 5월 달부터 금리 인하한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나왔어. 맞아요. 요게 조금은 쉬어가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급반등했다가 또 좀 쉬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요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이게 뭐냐면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한 건데 5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확률이 65%예요. 네. 6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확률이 89%예요. 조금 너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항상 이번 23년도 보면 너무 빨랐던 거 아니에요? 네, 좀 앞서갔다. 헤드워치가 좀 네, 빨랐던 것 같은데 한동안에는 자 보세요. 이게 9월 FMC가 있었을 때는 이게 40%도 안 됐어요. 네. 그랬던 하이고, 그리고 5월 달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됐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 30% 됐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이건 0이 됐고 그러네요. 이게 금리 인하 확률이 확 튀었는데 아마 당분간은 이처럼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세게 들어오면 연준 위원들이 조금은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이미 5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그러면 조금 시장에서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Fear in Greed 인덱스가 여기 익스트림 피어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쳐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1차적인 안도 랠리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거 피어 익스트림 피어 나오면 네. 보통 사면은 네. 확률이 되게 높은 거 엄청 높죠. 엄청 그렇죠? 높죠. 자, 네. 올해 3월 달에도 맞아요.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올 때마다 보여드리는 그림이긴 한데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지금 0.1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리스크 온 시그널이 정점이다라는 거라서 이게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조금 시장이 쉬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림은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급반등한다고 쫓아가는 장이 아니고 급반등했다 좀 밀릴 때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한국 증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수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리포트에서 수출 지표를 또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네. 일단은 10월달 수출까지 굉장히 좋았죠. 13개월 만에 플러스 반전했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게 요 그림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15년부터 22년까지 평균이에요. 근데 보면은 9월달에 삐쭉 올라갔다 10월달에 살짝 꺾이고 11월달에 퉁 꺾여요. 근데 이번에는 삐쭉 올라갔다 12월, 9월달, 10월달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냥 과거 평균 대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평균 수출 금액과 지금 지수 레벨을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10월달 수출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반도체가 좀 줄고 선박이 많이 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웠는데 11월 달 데이터를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가 줄었다고 해서 이게 10월 수출까지거든요. 이게 개선되는 그림은 깨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원래 전통적으로 3월, 6월, 9월, 12월에 이렇게 튀는 그림이 나와요. 분기 말마다. 그래서 11월 달에 좀 버텨주면은 12월 달에는 또 4억 7천만 달러보다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잘 버텨주고 있고 자동차가 2달 연속 크게 올라왔고 미국도 되게 좋은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죠. 자, 11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9월 10일까지 수출 1평균입니다. 이게 10월 10일까지 수출, 요 레벨이 11월 10일까지 수출이에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돼요. 원래는 9월 달에 삐쭉하고 10월 달에 쉬었다가 11월 달에 더 내려가는데 아직까지는 1평균 수출을 본다 하더라도 9월 수준이랑 비슷해서 그래 나쁜 그림은 절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가 좀 꺾였고 통신, 요 핸드폰이 좀 꺾였는데 자동차가 아직까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도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엄청 눌려있던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수출 데이터를 10일, 20일, 30일 기준으로 보면서 어떤 업종들, 어떤 산업들이 수출이 좋은가 라는 것들을 보시면은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지금 뭐 꺾였다라고 해서 걱정하기보다는 10일까지 수출인데 9월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 그 삼성전자 주가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거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만한 악재들이 막 누적돼 있다라고 해서 이게 없어져야지 증시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 악재들로 인해서 코스피가 2,300이 깨졌다 하면은 이만한 악재들이 요만해진 거예요. 주가에 반영된 만큼 무게감이 작아지겠죠. 반대로 별 효과 없다라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조금씩 누적돼서 악재보다는 커지는 구간이 들어오면서 이게 증시가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악재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감은 작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그리고 호재들은 그동안 무시됐던 것들이 조금씩 반영되면서 또 새로운 호재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지금은 불안한 요인들을 더 찾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정말 한국 증시에도 훈풍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요즘에 뉴스에 일면을 장식하는 게 그 미중 정상회담. 이제 내일인가요? 이제 오늘 밤일 거예요. 오늘 밤인가요? 네, 15일이라서
그래서 이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 되게 괜찮죠. 네. 일단은 이게 미중 정상회담이 그동안에는 한다 안 한다 말들이 말만 많았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 없었거든요. 근데 주말이 지나면서 공식화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얘기는 정상회담에서 어느 논의라는 게 아니라 물밑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정상들 간에서는 우리가 정상회담한 결과는 뭡니다 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확답을 못했던 이유가 어떤 것도 이렇게 결론 내리지 못했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들이 나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옐런 재무장관이 11월 9일 날 사전에 미팅을 했거든요. 네. 재무장관끼리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중 경제 분리는 모두에게 해롭고 세계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안보,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 중국은 수출부 규제 좀 완화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대만과의 관계 그걸 인정해달라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다 하더라도 또는 시작점이라고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바라보셔야 될 것은 재밌는 그림인데 이건 10월 달까지만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적어 보이지만 7월부터 하면 이거의 한 4배 정도의 정책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거는 부양정책. 네, 부양정책. 근데 부양정책이 아시다시피 부양정책을 짠 내놓으면 그 다음 날부터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데 시차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경기가 조금씩 반영되는 상황이지 드라마틱한 반전이 안 나온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했어요. 상향 조정. 무슨 말이냐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늘려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3.8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때도 3.7이었어요. 그 이상으로 푸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우리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정 정책, 경기 부양 정책 그 기조가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최근 반등뿐만 아니라 24년에도 증시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정책이 경제나 아니면은 증시에 반영되는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시차가 있습니까? 짧게 보시는 분들은 6개월, 길게 보시는 분들은 1년이라고 본다면 적정하게 보면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그렇죠.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24년 전망을 하면서 키팩터로는 중국하고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근데 중국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냐? 지금 유럽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중고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고 에너지원 측면에서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중국 경기가 좀 부진하니까 이 두 곳에서 압박을 받아서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중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유럽 ZEW 서베이 지수가 예상보다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유럽 경기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그림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 유럽도 같이 살아나고 유럽이 살아나면 유로화가 강해지고 그렇죠. 유로화가 강해지면 달러는 약해지고 그러면은 신흥국 증시는 좋아지고 수급은 풀리고 이런 그림들이 아마 올해 연말까지 내년까지도 열려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걱정을 많이 하는 중국이 오히려 반전의 오히려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니까 한번 꾸준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가 참 경제가 어디에 이게 붙어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의존도를 물론 이제 미국 쪽으로 간다 하지만 또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자 위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중국, 미국, 그리고 아세안, 유럽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 4개 국가 지역의 수출 비중이 비슷해졌어요. 네. 그래서 좋게 말하면은 수출 다변화, 나쁘게 말하면은 중국 의존도는 낮아졌지만 앞으로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등하는 탄력도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오히려 중국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아세안이라든지 유럽 경기가 좀 나아지게 된다면 수출 쪽에 있어서도 이전에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높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증시에 또 외국인의 수급이 또 중요한 요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줄 수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팔아 외국인들이 몇 달째 파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자 여기 위에 그림 보시면 요 파란색이 코스피예요. 코스피만 보면 5개월 연속 매도하다가 11월 달에 산 것처럼 보이지만 요 회색 2차 전지를 빼고 보면 7월 달에도 약간 샀고 8월 달에도 약간 샀고 9월 달에는 1조를 샀다가 10월 달에 1조 팔았다가 지금 2조를 넘게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팔았지 시장을 판 건 아니다. 2차 전지를 빼고 보면 그래도 잘 버텨왔던 거죠. 특히 보유 비중을 보면 아세요. 외국인은 매도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보유 비중은 늘어났어요. 22년 2월 이후 최고치까지 왔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자 3월 달부터 3월 말부터 6월까지 많이 샀다가 그다음부터는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불확실성 변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2차 전지를 빼고는. 그럼 왜 그런가를 봤더니 요 그림 때문인 것 같아요. 3월 말을 기점으로 선진국 대비 EPS 상대 강도가 확 떨어졌던 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웠던 밸류에이션이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 매력도가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외국인 수급도 조금 풀리는 그림이다. 많은 분들이 공매도가 금지되면은 외국인이 떠날 거라고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보여드렸죠. 2조 넘게 샀습니다. 그거 보면은 뭐 한국 시장이 나빠야지 떠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한국 증시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냥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떠난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되게 좋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조차도 좀 과한 국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판 거지.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외국인이 수급이 괜찮네요. 네, 요걸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철강을 많이 팔았어요. 9조 7천억. 네. 특히 7월 이후에 거의 대부분을 팔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2차 전지로 얼마나 돈 버는지 아세요? 라고 하면은 다 모르신다고요. 아직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철강에 산 거예요. 그렇지, 실적만 놓고 보면. 근데 밸류에이션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우리 자꾸 2년 3년 땡겨. 그래가지고 좀 매도하는 건데 저는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과정까지 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도 조금은 짧게 보자라는 말씀드렸던 이유는 외국인이 아직까지 돌아올 기미를 안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7, 8, 9, 10, 11월 최근까지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어서 단기 수급에 의한 급등락 그런 것들은 나오겠지만 여기서 쭉 끌고 가는 그림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연초 이후에 많이 산 걸 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보험, 기계 이 정도를 좀 1조 이상 샀어요. 네. 얘네들을 계속적으로 관찰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산 만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거거든요. 이런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갖고 여기 있는 2차 전지 소재 쪽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번이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네. 실적 부분 좀 체크하겠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요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올라온 것은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 몇몇 기업들을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지 전체 기업들 중에 실적이 예상보다 못한 게 57%예요. 반 이상이 넘어요. 오, 되게 안 좋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 요인인데 그래서 최근 뷰에 대해서도 많이 엇갈려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적 하향 조정 시작이다.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너무 높았던 눈높이가 좀 조정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4분기 실적 시즌이 더 빠지거든요. 특히 반도체를 뺀 나머지 업종들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최근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게 나쁘다기보다는 기대했던 것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내년까지 분기별 이익을 보면은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이게 조금씩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내려가는 그림으로 바뀌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 조정 이후 다시금 방향성 위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그러면 실적이 좋은 애들은 뭔가 보면은 전월 대비 변화를 봤을 때 빨간색을 보시면 돼요. 4분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외국인이 사는 업종들이죠. 네. 그리고 3개월도 본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그동안 너무 눌려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실적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좀 걱정스러운 것은 유틸리티, 화학, 조선, 철강 왜 2차 전지에 대해서 외국인이 좀 파는지를 좀 아실 거예요. 네. 특히 이번에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60%, 70% 막 이랬어요. 거기다가 최근
실적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 좀 밀리고 있거든요. 내년 24년 1분기에는 턴어라운드 할까요? 라는 컨센이 지금 2분기로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실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려면은 실적이 확실하게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짧게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팀장님 그 리포트를 보니까 네. 이제 그 대비하는 전략을 써주셨는데 1차 급반등 후 2차 반등에 대비하는 전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코스피가 갑작스럽게 2,500까지 갔잖아요. 그때 2,400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저는 2,6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뭐 어떤 업종들이 올랐을까 보면은 첫날 11월 6일 날에는 2차 전지가 완전히 압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11월 한 달을 보면은 철강, 화학 이런 업종들도 움직이긴 했지만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증권은 빠진 때도 별로 안 빠졌고 더 올라갔고요. 그리고 IT 하드웨어, 반도체도 덜 빠졌고 올라갔어요. 오히려 필수비는 더 올라갔고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들이 자,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낙폭과다 플러스 좋은 애들. 그래서 8월 이후 수익률을 봤더니 여전히 IT가전, 조선, 화학, 철강, 에너지 2차 전지 소재랑 조선이 아직까지 싸요.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IT가전, 화학 이런 업종들의 공매도 잔고 금액이 높고 잔고 비율도 여기 보시면 IT가전, 화학 이런 것들이 높아서 2차 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짧게 대응하자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소재, 뭐 인터넷 뭐 이런 업종들은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들은 좀 짧게 보자는 건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IT 하드웨어, 철강, 화학, IT 가전, 에너지 얘네들이 뭐냐면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실적 전망이에요. 네. 다 이렇게 꺾여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 살아나는 게 IT 하드웨어, 화학하고 IT 가전하고 철강 계속적으로 팔아요. 그리고 사는 업종은 반도체. 그리고 최근 사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 사니까 자. 아까 2차 전지랑 뭐 제약바이오 이런 애들은 짧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자, 지금 실적도 올라오고 외국인 수급도 살아나는 인터넷, 반도체 이런 쪽들은 올해 연말까지 그냥 쭉 끌고 가도 괜찮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인터넷은 게임주가 아니라 인터넷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코스피가 2480 딱 갔는데 막 따라서 사시지 말고요. 또 밀릴 겁니다. 2450, 2460 선대로. 그럴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공매도 쇼커버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올릴 수 있지만 실적 부분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래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적이 확실하고 수급도 돌아오는 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그런 애들은 꾸준히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좀 지금 비중을 확대하는 거는 뭐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그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고 2차 전지도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좀 추가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길게 보지 말자. 좀 반등이 세게 나왔으면 들어갔던 돈의 반절 정도를 좀 정리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바라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이번 흐름들은 쭉쭉쭉 치고 가기는 조금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쫙 올라갔다 좀 쉬었다가 또 쫙 올라갔다 쉬었다가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할 때 따라하기보다는 쉬어갈 때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오늘 너무 인사이트가요. 네? 압축적으로 시장을 단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은 리포트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시장이 되게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너무 코로나 때도 힘들었는데 전 요즘이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가격 데이터가 계속 되게 중요한 분기점에서 예를 들어서 채권금리가 4.5에 써 있다 쭉 떨어졌다 반등했다가 오늘 이렇게 깨졌잖아요. 이게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글도 바꾸고 그림도 다 바꿨는데 굉장히 중요한 병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게 지금은 따라가서 사는 장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포,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매수하고 사람들이 더 올라갈 것 같고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그런 투자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좀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실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내년 뭐 말까지 보면은 뭐 2,600 이상도 볼 수 있는. 내년 말이요? 아 내년 말 아까 2,650이라고. 아, 올해 말 내년 초. 내년 23년 말 24년 초는 2,600, 2,650을 열어놓고 있고 2024년은 저희는 상단을 2,800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좀 더 좋게 보고는 있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내년에 대해서 특히. 근데 10월 달에 시장이 워낙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의 시각이 좀 베어리시하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 대형 운용사 갔더니 경민아 너 하나 남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내년에 좋다네 너밖에 없어. 아니 개인적으로 다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랬더니 아니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너만큼 좋게 보는 사람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내년 24년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그때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손실을 보신 분들은 손실을 털고 나오실 수 있는 기회,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힘내시면 충분히 좋은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막연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와 숫자로 그림으로 보여주시니까 더 뭔가 명확하고 좀 더 마음에 좀 희망을 든든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그러면은 뭐 끝에 말씀 다 하신 걸까요?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모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돼야지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악재가 얼만큼 시장이 반영됐나, 지금 남아있는 악재의 무게가 얼만큼인가, 호재는 얼마나 큰가, 호재가 어디서 들어올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저울질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악재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막 공포스러워하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공포 심리를 활용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